현재 베트남에서 한국의 K9 자주포에 대해 관심을 표하며 구매 의사를 타진하려 한다는데요. 한화의 K9 자주포의 평판과 성능은 의히 알려졌으며 이미 나토국들에서도 대거 수입을 한 바 있으며 K9 클럽이 결성될 정도로 그야말로 인기 있는 한국의 베스트셀러 방산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다양한 국가들에서 문의가 오는데 베트남에서도 관련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한국의 K 방산이 사회주의 제재 국가에도 뻗어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놀라움이 감지되는데요. 그런데 이에 관해 한국에서 뜻밖의 싸늘한 반응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현재 베트남에서는 왜 한국의 K9를 요구하는지와 또한 한국은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에 이렇게 베트남에서까지 방산 요청이 오는 것은 매우 놀랄만한 일이고 심지어 영국 주요 매체에서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로 한국의 방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 매체는 베트남 같은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무기 구매를 하려는 이유가 있다고 전합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즈는 한국 상황에 대해 대서특필하며 동남아에서 러시아 무기 수요 축소라는 제목으로 현재 동남아에서는 한국이 러시아 대신에 엄청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 무기 판매가 급감한 뒤 최대 승자는 한국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즈는 러시아가 동남아시아 지역 최대 무기 공급원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판매가 붕괴했고 앞으로 살아날 것 같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의 성능이 형편없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압도할 줄 알았던 전쟁 초반에 러시아는 크게 고전했고 상대적으로 값싼 미국의 드론과 제블린에 당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무기를 계속 사려고 해도 힘든 것이 되러 제재 강화로 인해서 러시아 방산업체들이 무기 제작에 필수적인 첨단 기술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인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러시아 무기더라도 일부 레이더나 반도체는 미국 등 서방 세계 제품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첨단 무기 수출입이 금지되니 사실상 무기 자재 생산도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일부 국가는 러시아 무기 구매로 평판이 나빠질까봐 걱정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공공연한 전범국 취급을 당하는데 그들과 거래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치부됩니다. 이코노미스트즈는 러시아 무기 거래상들이 빠져나간 때 따른 최대 승자는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수출 강국인 한국은 이제 이 지역 최대 무기 공급자입니다. 이코노미스트즈는 한국의 무기는 가격, 품질, 금융, 신속 배송에서 강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돈 없는 나라에는 수출입은행이 나서 차관을 제공해주며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 한국 업체들은 토착 방위 산업이 없는 동남아 국가들의 기꺼이 기술을 전수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은 기술 이전에 매우 인색하지만 한국은 훨씬 완화된 조건을 제시합니다. 현재 생산을 협력을 통해서 고용도 창출하며 상생하는 국가로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다른 장점은 동남아의 거대한 지정학적 이슈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는 영내 국가들에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은 휴전국으로 한반도에 묶였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한국을 불만스럽게 하지만 모든 각종 정치, 전쟁 이슈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게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 것도 북한과 관련된 안보 사안이 위중하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던 당장 한국은 자국 일에만 집중하는 중립적 성향을 보입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를 대체하려고 하지만 잘 되진 않는 것 같다고 이코노미스트즈가 진단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즈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무기 판매는 2021년 기준 5년 전에 비해 40% 줄었습니다. 중국산 품질 문제도 있는데 태국은 2017년 중국과 10억 달러 규모의 잠수함 구매 계약을 맺었지만 이는 중국 엔진 문제로 암초에 부딪혔고 독일제 엔진을 사려 했지만 독일 정부에 막혔습니다. 또 미얀마 군사정권조차 중국 파키스탄 합작 기업이 제작한 전투기의 품질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무기를 어디서 사는지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베트남은 사회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다툼이 있기에 중국 무기는 꺼려합니다. 실제 중국은 동남아의 최대 위협국 중 하나인데 동중국해를 지배하려고 위협하는 상황이니 베트남에서는 반중 정서가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이에 국방력 증강을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1970년대에 중국과 전쟁을 한 경험이 있어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는 사회주의니까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기하는데 최근 양국 회담을 보면
일방적으로 중국 외교부가 자기 주장만 하고 가는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 방부 펜타곤에서는 최대 5년 이내에는 대만전이 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베트남과 지척이니 아무리 다른 국가에서의 전쟁이라 해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전이 일어난 다음 가장 빠르게 움직인 게 폴란드와 같은 인접 국가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며 그 사이 중국의 국방력은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 당국은 국경 인근에 K9과 같은 자주포 배치를 고려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최근 베트남 국방부에서 한화 등을 접촉해 K9 관련한 문의를 한 것은 당연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이미 인도에서는 K9의 성능에 만족해 추가로 주문을 이어가고 있는 국면이기도 하며 중국 때문에 가장 비슷하게 머리가 아픈 필리핀은 FA-50점, 초기함 등 한국 방산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GDP를 견인하는 것은 한국의 삼성과 같은 기업이니 더욱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베트남에 있어 한국은 신뢰도 검증은 끝이 난 데다 K9 전 세계 점유율은 50%가 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K방산의 가치가 치솟다 보니 주문이 밀려 국가들이 서두르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한국을 포탄이나 전차 등의 주요 선택지로 1순위에 놓고 있는 상황이고 폴란드와 같이 과감하게 먼저 주문해버리고 한국은 또 빨리 배송해주니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인도와 같이 100문 이상의 K9를 서둘러 주문하여 조단위 계약도 관측하고 있으며 베트남이 작년에 두드러지게 러시아산 무기를 줄이고 있어 제2의 폴란드가 될 것으로도 기대합니다. 게다가 베트남은 최근 국제정세에서 미국을 등진 국가들의 현 상황에 비참함을 받습니다. 러시아, 중국, 사우디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맞서고 있다가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도 기존의 사회주의 노선과 손을 잡아봤자 국가의 미래가 암울해짐을 본능적으로 느낀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면 이러한 흐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 방산이 좋기도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국제적인 정세 흐름상 한국 방산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까운 이웃 필리핀은 이미 한국과 방산 밀월 관계로 상당히 신뢰를 구축하고 있는 데다가 한국 방산은 가면 갈수록 받기가 힘드니 미리미리 움직여두는 상황인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일부 군사 채널이나 누리꾼들은 뜻밖의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는데요. 베트남과는 대규모 방산 계약은 한 적이 없으나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대금 지불 문제인데 이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인니는 당장 KF-20 환자녀금 문제가 수년간 제기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여기에 잠수함 계약금도 지불 안 했는데 그 사이 대우조선해양은 수백억 부품을 구매해 손해를 보고 있죠. 아무래도 재정이 튼튼하지 않는 국가들은 반드시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한국 방산을 대거 구매하는 폴란드 역시 순조롭게 대금 지불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폴란드에 만연한 부채 리스크는 자칫 한국의 방산 대금이 회수 지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전쟁 등으로 본래 경제가 빈약한 폴란드는 더욱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폴란드도 한국처럼 고금리로 부동산 문제가 불거져 여러 가지 대금 상환이 곤란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듯 대금 회수 우려는 항상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죠. 또한 이집트 K9 역시도 아직도 한화 측에 선수금이 들어오지 않은 걸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는 이집트 측의 대금 지불 지연이라기보다는 국내의 수출 승인 문제가 얽혀 있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돈 문제는 다양한 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이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국은 베트남과 방산은 아니나 다양한 분야에서 대금 회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포스코, 현대건설 등은 베트남과 인프라 공사를 집행하며 여전히 대금 회수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대금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 가량으로 국가 인프라 공사치고 큰 금액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온갖 핑계와 승인 문제 등을 이유로 체납을 하고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수차례 발생했죠. 특히 중국조차 학을 떼고 지하철 공사를 철수했다는 점은 유의해서 살펴봐야 하는 점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베트남은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이 동남아에서 가장 큰 국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 수입은 크게 감소했으며 해외여행 수입도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상황은 아닌 국면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개별 국가 가운데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 중 하나로 베트남을 꼽았고 여기에 미국의 강달러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 올 들어
미국 은행 줄도산으로 더 악화될 걸로 전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과의 대규모의 방산 계약을 해놓고 분명 대금 지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방산은 대부분의 경우 기본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까지 흘러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크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당연하게 나오는 상황인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K방산은 동남아 시장까지 러시아 수요가 몰리면서 크게 비상하고 있는 모습이며, 사회주의 국가들까지 한국에 무기를 달라고 긴급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배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산은 항상 대금 회수 문제가 따르는 만큼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국 측이 KF-21 분담금 납부를 촉구하기 위해 이달 초 인리를 찾았다가 그들의 황당한 태도에 초강경 대응을 예고해 화제입니다. 10월 4일 엄동환 방사청장은 1조 원에 달하는 KF-21 미납금을 논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인리 국방부 당국자와 고위급 면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초 지난달 말 출국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국회 출석 일정과 인리 측 일정을 고려해 일자를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리 측은 앞서 6월 말까지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무시했고, 이번 면담에서도 정확한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까지 1조 2,700억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총 2,700억 원 정도만 납부한 채 약 1조 원가량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인리를 방문한 후 방사청은 16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KF-21 관련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인리 측의 분담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달 초 인리를 방문해 국방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나 KF-21 사업을 정상적으로 종료하기 위해선 분담금 납부가 돼야 한다며 2025년까지 3년 기간 동안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실제 실행 가능한 계획을 10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KF-21 공동개발 사업은 지난 2014년 체결한 기본합의서에 따라 우리 정부와 KAI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각각 개발비의 60%부터 20%를 납부하고 나머지 20%는 인리 측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리 측은 2016년 KAI와 계약을 맺으면서 사업 분담금 20%를 납부하는 대신 시제기 일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KF-21 전투기 48대를 자국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리 측은 자국 경제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는 인리 측과의 KF-21 사업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리 측은 KF-21 사업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한국 보란 듯이 이곳저곳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제 F-15EX 전투기 24대와 블랙호크 헬기를 도입하겠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보잉사는 계약 총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여기에는 3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입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리는 8월 초 튀르키예와도 3억 달러 규모의 드론 12대 구매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도입하는 12대의 드론 중 6대는 튀르키예에서 제작하고 나머지 6대는 기술 이전 방식을 통해 인리에서 조립 생산될 예정입니다. 앞서 6월에는 8억 달러를 들여 카타르로부터 중고 미라주 전투기 12대를 구매하기로 했고, 작년 2월에는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 합의도 했습니다. 엄 청장은 인리 측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우회적으로 지적했다며 국가 간 계약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리 측은 2021년 11월 우리 방사청과의 실무협의 땐 분담금 중 30% 4,800억 원을 현물로 내는데 합의하기도 했지만 현물로 받는 방식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올 4분기까지 KF-21 사업에 대한 인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접수해 진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비용 및 업무 분담 관련 합의서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리 측이 KF-21 사업 분담금 납부 계획을 올해 말까지 우리 측에 제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리가 내년 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요 정책 결정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장도 프라보어가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임을 들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며 KF-21 사업에 대한 플랜 B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보어는 조코위 대통령과 반대 세력에 있는 인물입니다. KF-21이 조코위 대통령의 주요 추진 사항이었고
계약을 방해함으로써 그의 성과를 깎아내리려 하는 중입니다. KF21은 생산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단가를 낮춰야 자체 개발에 따른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군이 2032년까지 도입하기로 한 것이 120대임을 고려하면 인니 현지 생산 물량 48대는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인니 측에서도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니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국 측과 회담을 하기 전 현지 언론과 KF21 프로젝트 운명에 대해 솔직하게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그들은 10월 2일 국방부, 재무부, 외무부 등이 모여 회의를 했는데 KF21 전투기 협력 프로그램에 있어 지적재산권, 계약제도, 마케팅권 등 3가지 주요 이슈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협력을 지속하려면 위 3가지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협력에는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며 이것이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인니 엔지니어들이 더욱 발전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인적 관련이 자원을 잇다는 개발하는 지적을 껐하면서 과도 비용 분담, 배분이 지연되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1차 합의에 따라 전투기 사업의 엔지니어링, 제조, 개발 단계가 2026년 완료되지만 인니는 여전히 한국에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실행이 불가능하다며 안타까워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언론도 인도네시아의 비용 지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방사청장은 6일 프라보이와도 면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은 합의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장의 발언으로 봤을 때 프라보어 또한 분담금 약속을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니가 국방비 지출을 줄인 것도 아닙니다. 10월 16일 인니 언론들은 2028년까지의 국방비 지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인니의 총 국방 예산은 88억 달러에 달해 동남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상황입니다. 인니 국방비는 꾸준히 증가해 2028년까지 97억 달러가 될 전망입니다. 군사 현대화 계획을 통해 국방 태세를 확대하고 자체 방산산업 단지를 확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인니는 17,000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돼 있어 광대한 지리적 영역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국방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한국에서 전투기 관련 더 많은 지적재산권을 얻어가고 재협상을 통해 분담금 삭감, 그리고 자체적으로 무기를 팔 수 있는 마케팅 권한까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갚아야 할 분담금 1조 원을 장기 연체한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이 기술을 안 준다며 비판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이 합의 내용과 달리 AESA 레이더와 적외선 담색 추적 장치 IRST 첨단 기술 이전에 인색하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조나 자카르타는 최근 한국이 기술 이전에 인색해 KF-21 보라매에 중국 제20 전투기에 쓰이는 AESA 레이더를 채택하겠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까지 내보내며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제20은 중국이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인니가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탑재하겠다는 것인데 한국이 기술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를 비난했기 때문에 지불이 늦어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화 시스템 등이 만든 4대 핵심 기술 역시 현장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프라보어는 얼마 전 중국을 찾아 국방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며 양국이 형제처럼 관계를 유지하자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중국산 부품까지 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인니가 원하는 기술은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등입니다. 2015년 미국이 이전 약속을 어겨 한국 스스로가 국산화시킨 기술들이죠. 한국은 인니의 황당한 행동에 10월까지 자금 계획을 보내오지 않으면 원점에서 생각하겠다며 강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 사업은 인니 측의 사업 분담금, 미납 문제와는 별개로 마지막 시제 6호기도 비행에 성공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내년 상반기 중 최초 양산에 들어간다는 목표입니다. 공대공 무장 버전인 블록1을 2026년부터 40여 대 전력화한 뒤 2028년부터 공대지 전투 능력을 보유한 블록이 80여 대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AI는 이번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ADX 2023에 KF 스무한 시제기를 대중 앞에 처음 공개하고 5분간 시범 비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니 언론들도 이번 행사에 전시된
KF-21 모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KF-21, 고라메가 F-35, FA-50 경공격기 등과 함께 여러 차례 비행 시범을 실시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KF-21의 우수성이 드러나고 수출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 총장은 4.5세대 전투기가 왜 필요한지를 한마디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페라리는 주말에나 타는 차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슈퍼카인 페라리에 비유하며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슈퍼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F-35 전투기 1시간 비행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42,000달러이고 F-22는 무려 85,000달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F-16은 27,000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KF-21은 이보다 더 가성비가 좋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4.5세대 전투기 도입에는 적당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NATO와 호환이 되는 기종이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것도 장점입니다. 아직 가격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KF-21 순수 전투기 가격은 대략 6,500만 달러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체급의 유럽제 전투기의 반값 수준인 상황입니다. 인니가 최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 등이 KF-21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이들과 합의가 되면 언제든지 인니를 손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에 UAE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PA를 타결하기도 했습니다. CPA는 FTA와 유사한 협정 중 하나로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교류를 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4번째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으로 한국과 UAE는 상품 품목수 기준 각각 92.8%와 91.2% 시장을 10년에 걸쳐 상호 개방합니다. 이번 협정으로 자동차, 무기류, 의료기기, 화장품 등 수출 유망 품목과 쇠고기, 달고기, 라면 등 농축산식품, 김, 멸치, 전복 등 수산식품의 UAE 측 관세가 철폐됩니다. 이런 관계는 향후 무기 분야 협력으로도 쉽게 이어질 수 있는 배경입니다. KAI는 2035년 양산을 목표로 다목적 수송기 개발을 진행 중인데 여기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한 나라 또한 UAE입니다. UAE는 개발비 3조 원 가운데 일부를 분담할 계획이고 양측은 다목적 수송기 공통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센터를 짓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UAE는 그동안 주로 완제품 무기를 수입해왔는데 엄청난 유지 운영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이에 운영 유지비 절감과 자체 생산 기술 확보를 위해 무기 도입 정책 기조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인니와의 개발을 멈추고 다른 우방국과 전투기 협력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제블린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저항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속 성녀 막달라 마리아가 제를린 미사일을 안고 있는 사진이 밈으로 만들어지며 SNS에서 공유되고 있는데요. 제블린이 우크라이나 수호 성녀로 등극한 모습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예상 밖의 강한 저항에 막혀 진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군이 총공세를 펼쳤지만 우크라이나의 결사적인 저항에 부딪혀 주춤한 겁니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항전에 큰 힘을 보탠 건 미국에서 도입한 제를린 미사일로 제블린의 막강한 화력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블린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현궁 대전차 미사일이 제블린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이고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보병 지원 무기의 꽃, 대전차 화기에 대한 내용과 제를린, 현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차 무기는 보병이 적의 주력 전차를 공격 방어하기 위해 운용되는 근접 대전차 전용 무기 체계로 전차를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의 통치인데요. 일반적으로 운용수단에 따라 보병이 운용하는 대전차 화기와 박격포, 기갑에서 운용하는 전차, 포병의 지능포탄, 공병의 대전차 지뢰 및 각종 장애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거 6월 25일 전쟁 시 북한군의 전차에 맞서 적절한 대응하기가 없었던 우리 군은 불과 몇십 년 만에 현재는 각종 첨단 대전차,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병의 경우 중량별, 제대에 따라 경대전차 무기, 중대전차 무기가 혼합 운용돼 왔으며 운용 사거리별로 단거리, 중거리 및 장거리용으로 구분돼 운용 중인데요. 우선 단거리 대전차 무기는 전차나 장갑차 등 기갑 장비를 파괴하는 임무 외에도 적의 벙커나 진지,
적이 매복해 있는 건물 등을 상대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중거리 대전차 유도무기는 보병, 근접, 전투무기로 2터부터 3명으로 구성된 대전차 공격조를 편성해 운용되며 제한된 공간 내 사격이 가능해 대전차 방어와 타격의 핵심 무기체계로 꼽힙니다. 아울러 장거리 대전차 유도무기는 2km 이상의 사거리에서 적 전차를 파괴하거나 저지하기 위해 연대나 사단급에 편제된 대전차 무기로 차량이나 헬기에 탑재돼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전차의 방어력이 증대되면서 90mm 무반동 총과 같은 무기체계는 대전차 무기로서의 기능이 미흡해 도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달리 현재 중거리 대전차 무기 범주에서 운용되고 있는 대전차 유도무기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FGM-148 제를린, 프랑스의 밀란,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대한민국의 현궁이 대표적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궁 대전차 미사일은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참고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궁은 3세대 대전차 미사일로 발사 시 직사 모드와 전차에 매우 치명적인 탑어택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제물린처럼 대전차, 대엄폐호, 한정적 대헬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다른 어떠한 무기보다 빠르고 다양한 발전을 보인 대전차 무기는 현대전에서도 크게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긴장 상태에 놓인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활용해 필사적으로 러시아 전차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지난 2018년부터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제블린을 이용해 러시아 위협에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도 아닌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제공한 군사원조 규모는 25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 중 적지 않은 물량이 러시아 탱크와 장갑 차량을 파괴할 대전차 미사일인 제블린 FGM-148 미사일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약 390기의 제블린 미사일과 47기 이상의 발사기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했습니다. 제블린은 우크라이나가 자국 국경 너머에 집결한 약 1100대의 러시아 탱크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대칭적 무기로 전차를 파괴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블린은 발사 후 강한 후폭풍으로 위치가 발각되기 쉬운 다른 대전차 화기들과 달리 압축 공기로 쏴 일정 고도로 솟아오른 뒤 점화해 날아가기 때문에 이전부터 러시아 전차를 위협할 강력한 대응 무기로 꼽혔습니다. 장갑차와 탱크는 상단 부분이 취약점이기 때문에 제블린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사일 한 발당 약 8만 달러가 나가는 비싼 가격이 문제지만 BBC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제블린 미사일을 포함해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할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러시아 탱크들은 제블린 때문에 모래주머니 철제 방어물을 포탑에 부랴부랴 설치했지만 그 효과는 알 수 없는데요.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친러시아 반군 세력이 장악한 돈바스 인근 전선에서 제블린 발사를 했고 러시아의 낡은 탱크를 파괴하는 동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러시아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제블린 미사일이 러시아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증폭시킨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현궁이 제블린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데요. 우선 미 방산업체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사가 공동 생산하는 제블린은 약 2.5km의 유효 사거리를 갖췄으며 현존하는 탱크는 모두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블린은 지난 1996년부터 미군에 실전 배치되는데요. 발사기를 포함한 길이가 1.2m에 무게는 22.3kg의 대전차 미사일로 목표물을 조준해 발사하면 미사일이 알아서 타격하는 발사 후 망각 방식을 갖췄습니다. 보통 2인 1조로 운용되며 균즈라 변장갑의 경우 600토부터 800mm를 뚫을 수 있고 150m까지 치솟았다가 탱크에서 가장 취약한 포탑의 윗부분을 수직하강해 타격하거나 측면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또 발사한 뒤에는 미사일이 적외선 자동 탐지 장치로 스스로 관역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깃에 명중하기까지 유무선으로 유도해야 하는 전 세대 대전차 미사일과는 달리 발사 후 보병이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이른 Fire and Forget 미사일인 겁니다. 제블린은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5,000회 이상 발사되며 그 성능을 입증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제블린을 제치고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대전차 미사일로 꼽히는 대한민국의 현궁이 있습니다. 지난 2007년 ADD 주관하에 개발에 착수한 현궁은 2015년 개발을 완료해 이듬해부터 육군 전방부대와 서북도서 주둔 해병대에 배치됐습니다. 현궁은 기존 노후된 대전차와기 대비 주야간 사격이 가능하고 유효 사거리, 관통력 등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휴대 또는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해 적 전차의 취약한 상부 혹은 정면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현궁은 발사 후 망각형 방식의 3세대 대전차 유도무기로 사수의 생존성과 명중률이 향상됐으며 반응 장갑을 파괴하고 주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텐덤식 성형자기약 탄두를 적용했습니다. 소형 고성능 전자광학 장비를 탑재한 것은 물론 지상기동 표적 추적 기법 기술과 같은 최신 기술이 집약된 집합체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육군에서는 현궁을 대대급 대전차화기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지상 발사 시 현궁의 사정거리는 약 2.5부터 3.0km로 관통 성능은 약 900mm입니다. 또한 미사일 발사 속도는 마하 1.7, 길이는 1.5m, 무게는 미사일 중량만 13kg 정도로 체계 전체 중량은 해외 동급 체계보다 약 5kg 정도 가볍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블린처럼 대전차, 대엄폐호, 한정적 대헬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궁은 지금까지 개발된 유사무기 체계인 제블린보다 소형화, 경량화되면서 운용이 쉬워진 것은 물론 유효사거리, 관통력, 광학 성능, 탐지 추적 성능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즉, 전 세계 대전차 유도무기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 현궁인 겁니다. 실제로 현궁은 제블린보다 관통 성능이 100mm를 더 뚫을 수 있으며 몸값도 현궁은 한 대당 1억 원 정도로 2억 9천만 원인 제블린보다 매우 경제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또 제블린의 경우 적외선 CCD, 냉각 소요 시간이 30초 걸리는 등 신속한 조준이 어렵지만 현궁은 비냉각식 적외선 CCD와 가시광선 카메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제블린보다 빠른 조준과 발사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궁은 탑 어택, 다이렉트 어택이 다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탑 어택의 경우 전차의 취약 부위인 상부를 타격하기에 정면에서 쏘든 후면에서 쏘든 격파를 보장합니다. 현궁은 대전차 미사일계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블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다는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는 현궁을 두고 하는 말이 틀림없습니다. 빛의 화살이라고 불리는 현궁, 전차의 심장을 공격하는 궁극의 보병 필살기로서 활약하는 멋진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1000만 발 규모의 포탄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러시아 메제프라운다가 북한이 러시아에 122mm와 155mm 포탄 1000만 발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러시아 정치학자 유리 바란치크의 말을 전했습니다. 1000만 발은 그동안 러시아가 전쟁에서 쏜 포틴의 양과 거의 같은 엄청난 분량인데 러시아가 10년간 생산해야 할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 관계자는 러시아 매체가 공급한다는 1000만 발의 숫자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북한이 1000만 발에 나나는 포탄을 비축하고 있을 가성은 회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사 1000만 발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제제재로 원료 수급이 어려운 북한이 자국 포탄 창고 비워두 채로 모두 러시아로 보낼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혈각에서는 이름 두고 가짜뉴스 실리전이라고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특한의 탄약이 1000만 발, 아니 그보다 적은 암이 러시아에 간다고 해도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 그리우러 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난악이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이고 있는데 성능이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 접장에서 북한의 포탄 실체가 드러나면서 한국과 북한의 포탄에 대한 비교가 이뤄지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 키틸로 부다노프 준장은 지난 13일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아마가 이만하보 전부터 특한제 무기를 공급받고 있다면서 122mm 다연장 로켓단을 거론했습니다. 지난 6토부터 7월에 우크라이나군이 122mm 다연장 로켓포를 의미하는 한급 방122 표시가 있는 로켓탄을 압수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자포리자 전선에서 북한제 122mm 포탄을 무방공물을 해서 입수해 그라드 다연장 발사 시스템에 장착해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살활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제 포탄은 대부분 1980년, 1990년대 제조된 것이라서 물발이 엄청 낮다는 것입니다. 한 그라드 다연장 로켓 발사 명사는 포탄의 신뢰성이 매우 낮아 가끔 미친 짓을 한다라며 발사대 근처에 전근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서빙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내고 이름 채워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했지만 지난 5월에는 비밀리에 우크라이나에 수십만 발의 한국 포탄이 전해졌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미 상당량의 포탄을 비축하고 있는 한국의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의 포탄이 러시아로 향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남북한의 포탄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접쟁이 길어지면서 포탄 부속으로 인해서 한국과 북한의 포탄이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은 한국과 북한의 포탄의 차이는 더욱더 엄악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단약을 비축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105mm 포탄은 약 340만 발, 155mm 포탄은 360만 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루 3,000발 정도의 155mm 포탄을 소모하고 있는데, 한국은 155mm만으로만 따져도 지금까지 소모된 포탄의 2배가 넘는 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많은 포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1,000대 이상의 K1전자와 3,000여 문의 자주포를 운용하기 때문인데, 한국산 105mm 포탄, 그 중에서도 날개 안정 물리 철갑나는 세계 최종 3급 성능으로 절펄나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 보급된 105mm 천차포용 철갑탄은 독일제 DM33 모델로 2,000m 거리에서 균질화병 간판 420mm밖에 관통하지 못합니다. 포탄 상태가 불량해 그 위력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이 개발한 K274N 철갑탑은 무려 550mm 관톨럭을 발휘해 2,000m 거리에서 증가장긴을 장착하지 않은 러시아군 T-72 전차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서 한국에서 온 포타이 서양이 지원한 전자에서 발사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탄약량과 품질도 중요하지만, 현재 155mm는 작심하고 만들면 월 30만 발 이상 생산할 수 있고, 풍산에서 만드는 각종 포탄을 다 합치면 연간 1억 발의 탄약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생산해서 비축하는 포탄의 양은 북한의 난침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단 일주일을 쓸 수 있는 양인데, 그 절도 밖에 만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탄약에도 유기한이 있어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성능이 저하되고 사거리가 짧아지며 표적어서 빗나가 절 폭격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가장 상태가 좋은 생산화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규모 생산 라인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합니다. 달냉전 이후 유럽에선 105mm 전자포탄 생산 설비가 사라졌지만, 그 사이 한국은 M48 계열을 포함해 1,500대가 넘는 105mm 전차포 탑재 전차를 유지하고, 전차에 쓰이는 포탄을 비축하기 위해 대규모 생산 라인을 가동해왔습니다. 북한은 최소 100톤 이상의 탄약을 비축 중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3,040년 전에 만들어 놓고 열악한 저장 여건으로 인해서 대부분 불발탄이거나 문제가 있는 탄약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차와 자주포 등 전력의 손실이 심해지면서 오래된 무기들을 꺼내 쓰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의 오래된 포탄이 호환이 되어 요청받고 있지만 실제 전잘에서는 크게 쓸모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과거 현평도 해전에서 북한의 방사포가 쓴 170발줄의 절반이 넘는 90발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되면서 한국은 전차, 자주포 등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포탄 생산 능력까지 부각되며 군비를 증강해 무기를 사려는 국가능에게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무기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무기 중 하나는 K전자입니다. 폴란드가 무려 1,000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루마니아, 체코 등 많은 도유럽 국가들 도입을 걸토하고 있습니다. 쓸모왕 폴란드에서 K전차 선택한 것은 한국이 유법의 방산지장에서 새로운 입지를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가 합국 무기를 선택한 것에 대한 많은 분석이 있었지만, 오늘은 네이버 경제 분야 10만 인플루언서 메르님의 신간 1%를 읽는 임의 내용에서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모든 서점에서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날리며 큰 열압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를 읽는 힘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르킨 나비 효과라는 챕터에서는 왜 폴란드가 미국과는 1전차를 두고 한국전자 선택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설명은 이 점습니다. 폴란드는 미국과 240대의 에이브람스 전차 도입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에이브람스 전차는 무게가 많이 무거워서 높이가 많고 지반이 약한 동유럽에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다. 미국은 공평이 강하고 집장을 참악하는 능력이 좋아 전자가 독자적으로 잡수 도하를 할 필요설이 없다고 보고 에이브람스 전차의 설계에서 잡수 도하 기능을 빼버렸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는 강력하지만 하천과 높지가 않고 공병이 약한 폴란드로서는 운용에 장애가 많은 전차가 되었다. 지금까지 유럽 지역에서는 독일제 레오파르트의 전차가 주도했다. 레오파르트 전차는 사오미 수출 계약을 기대하며 생산 라인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독일 의회가 사우디의 빈 살만이
자말 카슈크지 압살 사건을 일으키자 인권을 앞세워 사우디와 수출 계약을 뒤엎어버렸다. 사우디를 기대하며 운용되던 레오파르트 전자 생산 라인이 중단되었고 생산 라인을 재가동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레오파르드 전차 상산 라인을 재가동하더라도 재무장하려는 독일 자재 수요를 출족하기에도 역량이 부족하다. 이 책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폴란드군이 방어해야 할 전선이 무려 900km나 되는데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투쿠는 협박한 지형에서 방어가 어렵고 독일 레오파르트 전자는 생산력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K 흑표 전치는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훨씬 가볍고 자체적인 도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능을 조금만 보강하면 폴란드의 웬만한 하처는 K전자의 자재 도하 능력으로 공병의 지원 없이 전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현재란드가 원하는 수준의 무기를 만드는 서방권 나라는 미국, EU, 이스라엘, 일본, 한국 정도인데 원하는 기간 내에 원하는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한국이 거의 유일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U국들은 군축구 개조 욕심이 많이 떨어졌고 미국은 판매는 하지만 한지 생산을 잘하지 않는 나라인데 폴란드는 최종적으로 현지 생산을 원해서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1%를 읽는 힘에서는 한국의 K전차를 왜 폴란드가 선택했는지를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 내 생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 조달, 규정상 자국 업체만 주달사자로 계약이 가능하고 해외 기업은 미국 기업의 협력업체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진인장벽을 높게만 놓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기술 이전도 거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추가 비용도 민만지 않게 듭니다. 이 때문에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군비를 증강하면서도 자국의 방산 기업들을 살리고 고용과 경제적인 효과도 누리길 원하기에 많은 국가들이 미국자 무기보바로 한국사 무기를 대거 도입하는데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많은 나라들에게 매력적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뛰어난 기술과 빠른 생산 능력과 더불어 현지 생산입니다. 최근 KF-21의 분담금을 인도네시아가 오랫동안 만나지 않아서 속을 썩게 했는데 UAE가 KF-21 프로그램에 공식 참가해서 인도네시아가 내지 많은 금액을 낼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타르와 사우디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인도 매체 유라시안 타임스는 한국 전투기가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FA-50에 이어 KF-21 보레메가 항공시장에서 큰 피급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UAE는 방심뿐만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 등 한빙에 총 300억 달러 약 4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도 한국과 방산뿐만 아니라 원자력과 우크라이나 재건들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조선 등 한국은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는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1%를 읽는 힘에서는 전기차와 배터리 전쟁의 미래, 슈퍼사이클을 준비하는 한국의 조선업 등 지급 시점에 한국에게 찾아온 기회와 미리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한국은 그동안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로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며 전 세계 시장에 최고의 상품들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한국은 새로운 시대에 절호의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